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대미항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에 일어난 내전이지만 베트남 전쟁의 본질은 냉전 시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한 대리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공은 북베트남 정규군이 아니며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속해 있는 게릴라 단체인데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공산주의 단체가 아니었고 응호딘지엠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모든 계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호딘지엠 대통령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단정하고 베트공이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국제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미국은 공산화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를 베트남으로 생각하고 남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인도차이나 반도를 넘어 자유진영까지 공산화를 우려해 남베트남을 북베트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는데요.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남베트남 원조를 약속하고 5월 남베트남에 대한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미국, 프랑스, 남베트남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추진합니다. 당시 베트남의 바오다이 왕제는 심각한 부패로 인해 이미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했고 미국도 새로운 정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응호딘지엠을 지지합니다. 한편 1955년 6월 6일 북베트남 호찌민 정부는 제네바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남북 통합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촉구를 협의하지만 남베트남은 이를 거부하는데요. 북베트남은 앞에서는 평화 공세를 하고 뒤에서는 남베트남을 해방시킨다는 이유로 테러를 일으켜 폭력 투쟁을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베트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미국의 국무장관 댈레스는 적당한 전제 조건 없이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남베트남은 바오다이 황제의 부패로 쿠데타가 일어나 1955년 10월 23일 국민투표로 바오다이 황제가 폐위되고 응호딘지엠을 대통령으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응호딘지엠은 적극적인 농업 투자로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고무농장 신설과 외자 유치를 통한 유리공업과 면직물 공업을 크게 육성합니다. 이런 경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불교도 군불과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매춘을 금지시키는 등 치안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호찌민 정권의 반대파 탄압을 피해 월남한 수십만 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공포정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협력자였던 민족주의 지주도 예외 없이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지엠 정권은 별다른 토지개혁을 하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지고 미국도 지엠 정권에 토지개혁 압력을 넣게 되지만 결국 응호딘지엠은 토지개혁의 실패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립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투쟁을 선동하는 등 민심을 교란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자 지엠 정권은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호딘지엠은 부유한 가톨릭 엘리트 출신으로 베트남인 대다수가 믿고 있던 불교를 탄압하고 베트남을 가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종교 정책으로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더 가중되고 안정되었던 치안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지엠 정권의 부패, 종교 정책, 토지개혁 실패로 지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지엠의 동생인 응호딘누는 비밀 경찰을 조직하여 반대파, 경쟁자를 투옥시키거나 처형합니다. 지엠 정권의 박해로 1955년에서 1957년 사이 12,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1958년까지 감옥에 수감된 사람의 수는
약 4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 12월 GM 정권에 반발한 민심들이 모여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민족해방전선에 속한 게릴라 단체가 베트공입니다. 이들은 응호 딘지엠 정권을 타도하여 독립, 민주, 평화, 중립의 남부를 세워 통일된 조국을 만드는 것을 행동 목표로 합니다. 베트공으로 알려지게 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공산주의가 아닌 GM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북베트남은 통일을 위해 베트공의 게릴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북베트남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1959년부터 1963년까지 3만 명의 병력을 라오스에 보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지나는 호찌민 루트를 만듭니다. 북베트남은 이 통로를 통해 남베트남의 전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1960년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베트남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정책은 GM의 군대가 스스로 게릴라를 완전히 섬멸한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미군 전투부대의 파병에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는 군사적 충돌보다 정치적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남베트남 군대는 무능과 부패가 심해지고 베트공조차 감당할 능력이 안 되어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응호 딘지엠은 베트공과 전투보다는 정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았고 군 장교들을 자신의 친구와 가톨릭 교도로만 채워 남베트남군의 무능함을 가속화했습니다. 남베트남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전투가 압박전투인데요. 남베트남 정보국은 사이공에서 65km 떨어진 압박지역 북서쪽에 베트공 1개 중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미국은 8대의 APC 장갑차와 15대의 헬기를 지원하지만 1,500명의 남베트남군은 350명의 베트공에 패하고 맙니다. 이 전투로 미 군사고문단 3명, 미군 헬기 5대 파괴, 남베트남군 80명 이상이 전사하지만 베트공은 18명이 전사합니다.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은 GM 정권이 쿠데타를 억누르는 데 힘을 쏟느라 호찌민을 상대하여 공산주의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1963년 5월 8일 석가탄신을 맞아 후해에서 불교 신자들이 불교 탄압에 항해하는 시위를 하자 남베트남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고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GM의 형인 피에르 마르탱 응오딘톡은 후해의 가톨릭 대주교였기 때문에 후해에서는 가톨릭에 의해 사찰과 사탑이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후 불교 지도자들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지만 GM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해 6월 11일 베트남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승인 틱강둑이 소신 공양으로 세계에 베트남의 상황을 알리고자 했으나 GM 정권은 이를 무시했고 더군다나 GM의 동생인 응오딘누의 아내이자 부패의 핵심 축으로 알려진 쩐레쏘아는 소신 공양에 대해 중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기껏해야 한 사람 바비큐로 만든 것뿐인데 불타게 놔두고 박수나 칩시다. 이 막말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이 방송을 본 케네디 대통령도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대중의 분노가 전국적인 규모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8월 21일 응오딘누의 수하인 렉구앙뚱이 이끄는 베트남 공화국 특전부대는 수백 군데의 사찰을 습격하여 석탑을 파괴합니다. 미국은 1963년 중반부터 GM 정권의 종교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제 미국도 GM 정권의 희망을 버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쿠데타도 용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미국 중앙정보국은 베트남 군부에게 GM이 하야하더라도 미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원조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론의 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보고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한 즈엉 반민 장군은
1963년 11월 2일 쿠데타를 일으켜 응오딘지엠 정권을 붕괴시키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응오딘지엠과 응오딘두는 가톨릭 성당으로 숨으려다 체포 사살당하게 되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은 지엠을 죽이는 것에 승인을 하지 않았고 응오딘지엠을 해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지시를 내렸지만 그때는 이미 사살당한 뒤라 이에 어쩔 줄 몰랐던 베트남 군부는 응오딘지엠이 자살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쩐레수어는 겨우 달아나 프랑스로 망명, 48년을 떠돌다 2011년 로마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는 조국에서 죽게 해달라고 베트남 정부에 간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이 된 즈엉반미는 베트공과 싸우는 대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했지만 1964년 1월 30일 응우옌카이는 쿠데타를 일으켜 즈엉반민 정부를 전복시킵니다. 즈엉반미는 순회대사 명목으로 태국 방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되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남베트남의 불안정한 틈을 타 베트공은 농촌에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직접적 군사 개입은 없었지만 1964년 8월 2일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베트남 해안에서 첩보작전 중이던 미국의 구축함 USS 매덕스가 tonkinman에서 북베트남의 어뢰정 3척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교전 결과 북베트남은 어뢰전 3척이 파괴되고 4명의 사망자,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미 해군은 구축함 한 척과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한 대에 미세한 피해를 입고 전사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8월 3일 매덕스호는 2차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이 2차 tonkinman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북베트남 공격 명분이 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tonkinman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의 논란이 많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4년 8월 5일 오전 11시 북베트남 폭격을 지시합니다. 이것이 일명 피어스 에로우 작전인데요. 미 해군 항공모함의 전폭기들이 북베트남 해군 어뢰전 기지와 석유 저장시설에 폭격을 실시합니다. 북베트남 해군의 대공포가 미국 해군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2기를 격추하고 미국 하원에서는 tonkinman 사건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대통령 독단으로 전면전이 개시되어 버린 상태. 미국 하원도 8월 7일 만장일치로 tonkinman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은 베트남에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합니다. 1959년 당시 5천여 명이던 베트공의 수가 1964년 말에는 10만여 명이 되고 반면 남베트남군의 수는 100만에서 85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베트남 주둔 미군의 수는 1961년 2천여 명에서 16,500명으로 증가합니다. 오늘은 남베트남 정세와 베트공의 발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 이어질 베트남 전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